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남자가 우린 좋은 친구지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 학생이 그럼 우린 좋은 친구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면 그 사람이 멀어질까 두려워 평생을 서로 사랑하면서 친구로 지내는 두 사람입니다. 그랬네요. 그리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용기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커다란 요소 중에 하나가 용기이죠. 자, 우리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는데 데이터베이스와 친해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어 한번 뛰어들어가 보지요.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공부하는 즐거움을 누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전문가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더 배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패자는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알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전문가로 여겨주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프로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학생이어야 됩니다. 우리 직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프로죠. 사실 현대 지식사회에서는 워낙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년간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지식의 80%는 감가상각되어 없어집니다. 2500년 전에 공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학이 시섭지 불력여로와 배우고 때로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러한 말의 참뜻을 새겨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은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데이터의 기지라고 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장소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널리 이용을 하고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되면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것, 데이터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통칭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결점이 없다, 무결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고 로그인을 생성하고 사용자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 등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문을 연습할 수 있는 준비 과정까지가 이번 강의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개요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이 공유할 목적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검색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줄여서 DBMS라고 부르죠. DBMS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DBMS에서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MySQL 이런 따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쓰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은 보통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렇게 부릅니다. 관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엑셀 시트처럼 모든 자료들이 테이블 형태로 구성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이 정보를 저장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게 되죠. 앞서 우리 학습 개요에서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라는 용어와 베이스, 기지라는 용어가 두 개가 합쳐진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기지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되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죠. 이 데이터베이스는 웹사이트 구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고 웹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대부분의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MySQL,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 점유율을 보자면 가장 크게 형성하고 있는 것이 41.6% 오라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은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가 19.4%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IBM의 DB2가 16.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가 22.5%입니다. 이전에는 IBM의 DB2도 많이 이용을 했었으나 차츰차츰 IBM DB2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이전에 구축된 것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새로 구축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그 오라클을 쓰거나 MS SQL을 쓰거나 또는 중소규모에서 사용할 때는 MySQL을 사용하거나 이런 형태로 이용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종류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라클은 사용성이 가장 넓고 우수성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PC나 대형 서버에 설치할 수 있고 공급업체의 강력한 지원을 받습니다. 공급업체 이름 자체, 회사 이름 자체도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회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공급업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분산 처리를 지원하게 되고 개발자를 위해서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오라클도 단점이 있는데 하드웨어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DBMS 관리가 복잡한 편이죠. DBMS 관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경우에는 DBA,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동종 DBMS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우리 대학의 메인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MySQL이죠. MySQL은 기본적으로 공개된 라이선스, 저렴한 가격, 심지어는 무료로 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규모 서비스에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죠. 실제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이 일어나서 많은 부분에서 대형 DBMS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오라클에 인수가 되어 있고 이제 오라클에 인수되면서 상용 라이센스나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술 지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상용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용 데이터베이스보다 성능이 떨어질 거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점도 좀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대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관리 지원이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라클 인수 후에는 발전이 둔화되고 마리아DB로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M&A가 일어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M&A를 통해서 기술 확보하기 위해서 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 상대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M&A를 하기도 하죠. 오라클에서 MySQL을 어떤 경우로 1, 2 중에서 어떤 이유로 인수를 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오라클이라고 하는 강력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MySQL의 기술을 내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냥 내 추정으로는 이제 미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없애주는 그런 형태로 도입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따라서 오라클에서 인수한 이후로 발전이 둔화가 되고 있는 게 그것을 반증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서버이고 현재 우리 수업 시간에 널리 이용할 서버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사이베이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인데 이 사이베이스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통째로 사버렸죠. 그래서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기 도입 비용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내가 그냥 산다면 그냥 몇십만 원짜리 서버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 서버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단넷 개발 플랫폼과 통합이 되어 있어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곧바로 그 SQL 서버와 MS SQL 서버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은 곧바로 단넷 플랫폼에서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윈도우 서버 운영 체제에서만 동작된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윈도우 운영체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윈도우 운영체제 점유율이 높긴 한데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도 있고 맥이라고 하는 운영체제도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가 이 전화기 스마트폰용의 운영체제들이 또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체제가 있는데 다른 운영체제에서 MS SQL이 동작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다른 운영체제를 쓰는 사람은 MS SQL을 거들떠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 확장될 때마다 라이선스 비용이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처음에는 싸게 살 수 있으나 시스템이 커짐에 따라서 비용 또한 커지는 그런 문제점이 요 MS SQL 서버의 단점이죠. IBM DB는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그 IBM이 그 한참 잘 나갈 때는 IBM DB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IBM DB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뭐 아파치 더비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들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그 빅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더라도 정형화된 데이터는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빅데이터 시대에도 그 중요도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자료를 저장할 때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장치를 썼습니다. 그러면 파일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어떤 강점이 있느냐,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 학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학교에는 여러 개의 부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무처에서는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생 주소도 필요하겠죠. 학생처에서는 학생 정보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학생 주소는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학과에서도 당연히 학생 주소록들을 관리하니까 주소가 필요하겠죠. 교무처에서 성적을 처리하고 성적 고지서를 발송할 때도 학생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자기 친구들의 주소가 필요한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일단은 좀 논외로 치자고요. 근데 우리 학생의 주소와 관련돼서 가장 우선권을 가지고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여기 학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학과에서 가지고 있는 학생 주소가 가장 최신의 학생 주소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학과에서 수집한 자료를 다른 곳에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과에서 가지고 있는 학생의 주소와 총무처에서 가지고 있는 학생 주소, 학생처에서 가지고 있는 학생 주소, 교무처에서 가지고 있는 학생 주소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서로 다를 가능성. 거기에 비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총무처건 학생처건 학과이건 DBMS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학사관리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주소를 변경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학과에 그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학생의 주소를 통합 정보에 바꿔놨어요. 그러면 내가 총무처나 학생처에 알려줄 필요도 없이, 교무처에 알려줄 필요도 없이, 만약에 내가 교무처에서 DBMS를 통해서 학생의 주소에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학과에서 바꿔놓은 정보들을 그냥 그대로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서로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걸 종합하자면 동일한 주소를 여러 곳에서 가지고 있다, 중복 문제. 그 다음에 그 동일한 자료들을 이곳저곳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가 다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무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점이 없다. 서로가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복이 해제되고 무결성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씀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이점, 그렇죠. 데이터의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각 부서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학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곧바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 그런 점을 우리 공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곳저곳에서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좀 더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표준화되어 있는 정보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표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지, 중요하다 그랬죠. 보안이 중요하다. 높은 보안성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결점이 없다.
인테그리티, 무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결성을 보장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DBM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의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텍스트 이외에도 이미지나 파일 등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점들이 되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죠. 먼저 하드웨어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늘어나면 하드웨어도 추가적으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DBA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DBA는 데이터베이스, A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DBA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적어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데이터 백업 복구와 관련한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데이터 백업을 하는데도 매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테이블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테이블은 엑셀의 워크시트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통 이렇게 번호가 늘어나면서 레코드 숫자를 표시해주고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세로 방향으로 존재하는 이 정보들을 우리는 필드, 열, 칼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필드, 열, 칼럼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한 줄에 해당되는 것을 레코드, 행 그렇게 부릅니다. 또는 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우리는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컬럼이라고 하는 단어 꼭 알아야 됩니다. 컬럼은 열, 필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쓰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로우라고 하는 개념, 레코드라고 하는 개념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행, 로, 컬럼, 그 행은 레코드죠. 그 다음에 열, 칼럼, 필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이름에 해당되는 것들을 컬럼명, 필드명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테이블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어들의 뜻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든 동작은 레코드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움직이는 것들은 자료를 조회하는 것, 셀렉트 문이라고 그러죠. 자료를 입력하는 것, 인서트 인투 구문입니다. 자료를 변경하는 거, 업데이트 구문입니다. 자료를 삭제하는 거, 딜리트 구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나는 동작들이 가장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동작은 저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런 네 가지는 레코드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조회도 레코드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셀렉트 그러면 한 줄 단위로 이루어지지 뭐 그냥 브로드웨이 이렇게 물론 그렇게 내가 뽑아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동작이 브로드웨이 뽑고 패스 뽑고 뭐 김영래 뽑고 이렇게는 좀 힘들어요. 한 줄을 쭈루룩 가져오는 조회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인서트 인투 구문할 때 한 줄이 한꺼번에 슉 입력이 되는 거지 그 중에 뭐 한 개만 집어넣었다가 좀 있다가 한 개 또 집어넣고 이런 형태로 넣지는 않습니다. 모든 동작은 레코드 단위로 이루어진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당장 데이터베이스 키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에 더 익숙해지고 잘 알아야 되는데 수시로 이런 얘기들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키는 데이터를 서로 구분하기 위한 특성을 지닌 필드들을 우리 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료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밑에 좀 찾아보면 되는데 그렇죠. 학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학번. 학번이 굉장히 중요한 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번을 알면 그 학생의 정보 다 알아낼 수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근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함부로 수집하면 안 됩니다. 수집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써야 돼요. 그래서 포털에서 뭘 써요?
use id라고 하는 걸 쓰는 겁니다. 이렇게 id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정보를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키라고 부르는 겁니다. 키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키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뭐 어떤 데는 주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보조키, 세컨더리 키, 저건 별로 뭐 문제가 될 거고요. 후보 키라고 하는 거, 캔디데이트 키는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후보 이런 것들을 이제 후보 키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키는 기본 키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 주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키를 기본 키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우리 제가 그런 거 이야기 많이 하죠. 객체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성, 메서드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앞으로 수시로 이런 얘기할 거예요. 기본 키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난널, 유니크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난널, 널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값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고 유니크, 유일한 그런 뜻입니다. 유일해야 된다. 근데 유니크라고 하는 것은 옆에 쓰는 것처럼 여러 개의 필드로도 유일하게 설정한다면 기본키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기본키는 하나의 필드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 필드의 조합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에서는 학번을 기본키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거주지를 한번 살펴보죠. 거주지라고 하는 것은 서울, 인천, 대구, 서울 이런 것처럼 서울 이런 게 겹치고 있죠. 만약에 이게 거주지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뭔가 좀 우리나라는 그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는 게 있으니 광역자치단체별로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쟤네들을 별도로 뭔가 정의해 놓고 우리가 좀 더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외래키라고 부릅니다. 외래키, 포린키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개념적으로 보자면 내가 거주지를 표시를 해줄 때 거주지를 여기다가 서울, 인천, 부산, 뭐 대구, 경기 뭐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어두었어요. 이 숫자를 타고 갔더니 1번은 서울이야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2번은 인천이야 라고 알 수 있게 했죠. 4번은 대구야 라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1번 서울이야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래키, 포린키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것들을 주키, 그 기본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외래키를 채택하면 어떤 강점이 있느냐? 우리가 거주지를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를 참조하게 하는 거예요. 참조.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입력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는 빠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학과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 보죠. 학과가 있으면 우리가 학과 테이블을 넣어두고 1번은 컴공, 2번은 뷰티과 뭐 이런 형태로 넣는다면 홍길동은 1번 학과야. 강동수도 1번 학과야. 홍길동 2번 학과야. 이민여 2번 학과야. 이런 식으로 넣는다면 여기도 학과 키에 외래키 그리고 학과에 여기에 그 프라이머리 키, 주키, 그 기본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1번, 2번, 3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학과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즉 엉터리 학과가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엉터리 학과가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의 무결성, 데이터의 일관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래키는 데이터의 무결성,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를 참조하게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오류를 방지해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기본키, 외래키 지금 뭐 사실상 지금 처음 들었죠. 기본키는 들어봤겠구나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이게 그 소리구나 하는 것들이 차츰차츰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쿼리문 기본이에요. 쿼리문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지리 전용 언어 그럽니다요. 쿼리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리 전용 언어. SQL은 두 문자인데 Structured Query Language를 따온 건데 Structured 구조화된 쿼리 지리 랭귀지 언어예요. 구조화된 언어. 딱 털이 잡혀져 있는 언어. 얘네들은 데이터의 종류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그 쿼리문을 통해서 SQL문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해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NC 표준을 이용을 하긴 하지만 데이터 종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달라지면 쿼리문도 조금은 바뀔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쿼리문은 크게 나누어서 DDL, DML, DCL 이런 형태로 세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DCL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그렇게 부르는데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는 우리가 관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그렇게 DCL까지는 잘 몰라도 좋습니다. DML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언어들이에요. DDL은 기본적으로 설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들입니다. 설계자 역할은 우리도 앞으로 담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DDL 또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됩니다. DML을 가장 잘 알아둬야 되고 DDL을 좀 알아야 되고 DCL은 알면 좋고 몰라도 뭐 그만 이런 것들이에요. DDL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그래요. 데이터를 데피니션 정의해주는 랭귀지 언어입니다. 데이터를 정의해준다는 것은 테이블을 만드는 것, create table, 테이블을 바꾸는 것, alter table, 테이블 삭제하는 것, drop table 이런 따위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우리 DDL 영역이라고 불러요. 데이터는 DML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은 운용, 활용, 그렇게 데이터를 운용하는 언어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셀렉터,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요새? 인서트, 업데이터, 딜리터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요 네 개, 딱 네 개밖에 없습니다. 더 있지도 않아요. 그 중에서 데이터 조회하는 게 조금 어렵고 삽입, 삭제, 수정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DML을 공부한다 그러면 대략 한 95% 정도는 우리 셀렉트 구문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가 5%가 될락 말락 그런 범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현성일 교수님과 셀렉트 구문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자료를 어떻게 끌어낸다. 저럴 때는 이 자료를 어떻게 끌어낸다. 저 셀렉트를 잘하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다.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저 DML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우리가 살짝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셀렉트 구문 사용법은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간을 이용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원래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도입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즉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엔진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데이터베이스 엔진과 실제 데이터를 담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자체적으로 DBMS 명령어들이 있긴 한데 그런 DBMS 명령어들은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죠. 이걸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SQL 서버에서는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제공해 줍니다. 줄여서 SSMS라고 부르죠. 이 SSMS는 무엇을 담당하느냐? UI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인터페이스, 그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좋은 자료로 좋은 도구로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동작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이용해야 됩니다. 연결할 때는 1번 윈도우즈 인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2번 SQL 서버 인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인정 모드는 우리가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에도 접근할 수가 있죠. 그리고 관리 작업이나 데이터 처리 작업 모든 작업에 활용 가능한 게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입니다.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실행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이 영역을 개체 탐색기라고 부르는데 이 개체 탐색기는 파일 익스플로러에서 폴더 구조와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개체 탐색기는 내가 원하는 개체를 좀 더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 탐색기의 경우에는 트리 구조로 많이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트리 구조를 통해서 우리 손쉽게 원하는 위치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 경로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영역은 기본적으로 작업 영역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새 쿼리를 누르게 되면 이 영역이 쿼리 작업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설계한다면 설계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오른쪽 영역은 각각 거기에 맞춰서 UI가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관리 작업이나 또는 그 쿼리 작업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테스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구성입니다. 옆에 보는 그림은 개체 탐색기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이 개체 탐색기에서 녹색 화살표가 있는 가장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버 이름입니다. 현재 우리는 SQL 서버를 이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 내부에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렇게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은 저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잠깐 우리는 구경만 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마스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스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주인 이런 뜻이죠. 데이터베이스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그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관리하는 그 시스템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모델은 우리가 그 말 그대로 모델이죠. 이 모델은 내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줄 때 저 모델을 참고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손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뺏길 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견본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MSDB는 유지보수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템프DB는 임시로 쓰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뭔가 자료를 넣었다가 이제 작업이 끝나면 지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늘 비어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작업 중간중간에는 뭔가 생겼다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음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죠.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의 내부에 보면 이와 같은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테이블 엑셀처럼 생긴 거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값을 저장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뷰 뭐 등등이 있죠. 자,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 만들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데이터베이스 메뉴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새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합니다. 오른 마우스 새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새 데이터베이스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죠. 이때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마이 웹사이트 그리고 밑줄하고 여러분 이름 이니셜로 해주십시오. 나는 김영래에서 KHR이라는 이름을 땄는데 여러분도 KHR 절대 따라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약에 홍길동이라면 HKD라고 넣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유자를 지정합니다. 소유자를 지정할 때는 오른쪽 끝에 있는 점 3개짜리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값을 SA를 찾아서 할당해주면 됩니다. 소유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브로큰 체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후속으로 발생할 그 브로큰 체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아주기 위해서 소유자를 SA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파일이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하나는 확장자가 MDF, 하나는 확장자가 LDF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이 MDF라는 형태로, 그 다음에 로그라고 하는 것이 LDF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데이터 파일이 우리가 다른 곳에 들어가면 NDF라고 하는 확장자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NDF. 근데 NDF는 이제 고급 사용자들이나 쓰는 거고 우리는 MDF, LDF만 신경 쓰겠습니다. MDF는 데이터 파일인데 실제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MDF라고 부릅니다. LDF는 로그라고 하는 건데 로그는 트랜잭션 로그, 거래 기록 이런 뜻입니다. 거래 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해 두는 파일을 로그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로그 파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업 및 복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되는 그런 파일들입니다.
처음 크기는 기본적으로 8MB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동 증가 기능을 통해서 64메가 단위로 8메가가 가득 차면 64메가를 늘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시켜 갑니다. 그리고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 하드디스크가 기본적으로 한 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를 지정해야 됩니다. 경로는 달리 말하면 저장 위치입니다. 이 저장 위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로 지정해 주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D 드라이브에 지정을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하드디스크를 지정해 주기를 권장합니다. 우리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백업 복원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MDF 파일이 온전하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MDF가 망가지더라도 LDF 파일이 온전하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가 하나가 파괴가 되면 같은 곳에 두 개가 동시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두 개가 동시에 망가지겠죠.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 두 개를 따로따로 저장을 해둔다면 두 개가 동시에 망가질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하드디스크에 지정하는 걸 권장하나 현재는 우리는 학습 목적상 그냥 동일한 위치에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체계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그인이라고 하는 거죠. 로그인은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인정 권한을 로그인이라고 부릅니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거나 우리가 군부대에 비유한다면 위병소, 우리 대학 학교 같은 데 비교하면 정문을 통과하는 것이 로그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단계는 사용자가 있는데 사용자는 로그인으로 서버에 접속하게 되면 서버 내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개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사용할지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을 사용자 그럽니다. 우리 학교에 비유한다면 1번 건물, 2번 건물 이런 건물의 입구를 통과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보안 체계는 역할 및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는 역할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역할은 권한을 포함을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권한은 해당 개체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있다 없다를 지정하는데 상당히 세밀하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을 너무 세밀하게 부여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최근에는 역할을 많이 씁니다. 역할은 하나하나의 개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권한이라고 부르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들을 묶어놓은 개념, 권한들의 집합 개념을 역할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권한보다는 역할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보통 역할은 내가 고정되어 있는 역할이 있고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역할과 사용자 정의 역할이 있는데 고급 사용자가 아니라면 사용자 정의 역할은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건물로 따지자면 그 학교로 따지자면 1번 건물에 들어가서 과사무실에 들어갈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라고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 계정 중에서는 SA라고 하는 계정이 있습니다. 이 SA는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이죠. 설치할 때 우리 SA의 비밀번호를 지정했던 기억나죠? SA는 그때 가장 중요한 계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SQL 서버 인증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로그인입니다. DB 내에서 모든 일을 수행 가능한 계정이 SA라고 하는 계정이죠.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DBO 역할을 수행합니다. DBO의 O는 owner라는 뜻입니다. owner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되죠? 네, 그렇죠. 주인이죠. 데이터베이스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DBO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이 SA 계정의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찾아보더라도 SA 계정으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지 말아라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는 SA 계정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다른 로그인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로그인을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런 걸 사용자에게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SA가 아닌
다른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데이터베이스의 3단계 권한을 따지면 로그인, 사용자, 역할 및 권한 중에서 우리는 역할을 쓸 거다 그랬죠. 로그인, 사용자, 역할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먼저 로그인을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로그인은 서버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서버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와 동급으로 보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안에 보면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텐데 이 메뉴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새 로그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로그인 대화 상자가 나오게 돼 있죠. 이때 여기에 프로그래머처럼 값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 이니셜로 로그인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윈도우즈 인증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근할 거기 때문에 SQL 서버 인증을 취해줘야 됩니다. 왜 SQL 서버 인증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하기로 하죠. 그리고 SQL 서버 인증은 로그인과 함께 아이디의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지정합니다. 암호는 편의상 패스라고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암호 정책 강제 적용의 체크가 있었을 겁니다. 이 체크를 없애줍니다. 암호 정책 강제 적용 아래쪽을 봤더니 암호 만료 강제 적용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어떤 특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암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암호 만료 강제 적용입니다. 두 번째 암호 정책은 다음 로그인할 때 반드시 암호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로그인할 때 암호를 변경을 해야 되면 우리가 결정해 놓은 비밀번호를 못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는 로그인과 비밀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면 우리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호 정책 강제 적용을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데이터베이스로는 방금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줍니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화살표를 통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기본 언어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지 말고 위쪽에 있는 사용자 매핑을 누르겠습니다. 사용자. 아까 전에 우리 데이터베이스 세 가지의 보안의 세 가지 중에서 로그인, 사용자, 그 다음에 역할, 권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 사용자입니다. 로그인과 사용자를 우리가 매핑을 시켜준다 그랬네요. 이 로그인이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어떤 사용자 역할을 할 건가 이걸 지정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매핑을 누릅니다. 사용자 매핑을 누르게 되면 대화 상자와 이와 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요 위쪽에는 내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름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봤더니 마스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죠. 모델 시스템 베이스죠. MSDB 시스템 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템프DB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죠. 우리가 만들어뒀던 마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 체크를 딱 하는 순간 여기에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 이니셜로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 이니셜로 여기가 결정이 되게 되겠네요. 자, 해당되는 로그인 프로그래머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로그인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사용자로 등록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매핑이라고 불렀어요. 매핑. 그래서 로그인 사용자가 마이 웹사이트 내에서는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사용자로 작용이 됩니다. 근데 로그인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것은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못 써요. 모델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못 씁니다. MSDB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못 써요. 템프DB 체크 안 돼 있죠. 못 써요. 그쪽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베이스는 현재는 마이 웹사이트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아래쪽을 보기로 하죠. 데이터베이스 역할 멤버 자격, 우리 데이터베이스 3단계 체제 로그인, 사용자, 권한 및 역할, 이 역할입니다. 이 역할이 요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역할은 아래쪽에 보니까 DB 액세스 어드민, DB 밑줄 백업 오퍼레이터, DB 밑줄 데이터 리더, DB 밑줄 데이터 라이터, DB 밑줄 DDL 어드민 뭐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DB 오너에 이렇게 체크를 해둘 겁니다. DB 오너 뭐라고 그랬죠? 주인장, DB 오너, 주인장, DBO 역할.
프로그래머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너 역할을 부여하면 충분히 작업이 됩니다.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주인이지만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역할이 없습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SA라고 하는 로그인이 있었죠. SA는 뭐라고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DBO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SA는 마스터에서도 DBO, 모델에서도 DBO, MSDB에서도 DBO, 템프DB에서도 DBO, 마이웹사이트에서도 DBO예요. 하지만 프로그래머는 오로지 여기 마이웹사이트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마이웹사이트 내부에서만 주인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로그인입니다. 자, 이해됐나요? 서버에 내가 로그인 프로그래머로 접속을 하면 마이웹사이트 내부에서는 DBO라는 역할로서 프로그래머 사용자로 등록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그인 프로그래머 지정했죠. 사용자 프로그래머 지정됐죠. 역할 DBO 역할로 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만들면서 3단계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체계에 맞는 이름들을 다 지정을 해줬네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멤버 역할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고정된 역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자 정의 역할, 고정 역할 그런 이야기했죠.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은 DB 오너라 하는 역할 지금 현재 우리 부여했죠. 얘네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구성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주인장 행세라는 게 DB 오너라고 하는 겁니다. DB Security 어드민, Security 보안이라고 하는 뜻이고 어드민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보안 관리자. 사용자 지정 역할에 대해서 역할 멤버 자격을 수정하고 권한을 관리하고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일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사용자 역할. 그것이 Security 어드민입니다. DB Access 어드민, Access는 접근하다, 어드민 관리자, 접근 관리자. 여기서 뭐 윈도우즈 로그인, 윈도우즈 그룹 이런 쪽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액세스 어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DB 백업 오퍼레이터, 백업은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도 백업 그러죠. 사본을 떠두는 걸 백업이라고 부릅니다. 복사본. 오퍼레이터 운영자예요. 백업 운영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백업 오퍼레이터입니다. DDL 어드민, DDL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까 그 이전 시간에 쿼리문은 DDL과 DCL과 그 DML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 DDL입니다.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어드민 관리자예요. 데이터를 정의해 줄 수 있는 사람, 데이터를 정의한다는 것은 그 뭐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게 DDL 어드민입니다. DB 데이터 라이터, 데이터를 라이터 쓸 수 있는 사람. 여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추가하거나 데이터베이스 값을 삭제하거나 데이터 값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데이터 라이터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DB 데이터 리더, 데이터를 리더 읽어드릴 수 있는 사람. 셀렉트 구문을 사용해 줄 수 있는 사람. 자, 이 두 개는 DML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 역할, 그 쿼리문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이야기를 하겠네요. DB deny data writer, DB deny data reader. deny라고 하는 것은 거부라는 뜻입니다. 거부. deny 역할은 다른 역할에 비해서 우선합니다. 너는 절대 내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마라. 쓴다는 것은 추가, 삭제, 변경이 있다고 그랬죠. 너는 절대 내 데이터베이스로 자료를 가져가지 마라. 읽지 마라. 읽는 것은 select, 조회 구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다룹니다. 다음은 우리가 추가한 로그인이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로 매핑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항목 누르고 마이 웹사이트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눌렀네요. 거기 안에 보면 보안이 따로 있어요. 바깥쪽에도 보안이 있었죠. 바깥쪽. 데이터베이스와 동급으로 보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들어가면 보안이 따로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로그인이 아니라 여기는 사용자라고 돼 있고 그게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네요. 우리가 로그인,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로그인은
마이 웹사이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는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부여해 준 역할은 DB owner, 데이터베이스 주인장 역할을 부여해 줬죠. 자, 참고로 우리 서버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안 로그인 바깥쪽이죠. 그 상태에서 프로그래머 누르고 오른 마우스 속성 누르고 서버 역할 누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자료를 내가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버 역할은 관리자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사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한번 구경만 하고 넘어가죠. 벌크 어드민, 벌크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벌크라는 것은 대용량 작업인데 엑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끌어 넣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이에요. DB 크리에이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디스크 어드민, 하드디스크 내에 디스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디스크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뭐 파일 그룹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사람, 프로세서 어드민, 프로세서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퍼블릭, 사용자일 수도 퍼블릭이 있는데 이 퍼블릭은 공개된 그런 뜻이죠. 공개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뭐 알려져 있는 원래 이제 그 로그인을 부여를 하게 되면 역할을 주긴 줘야 되는데 아무런 역할을 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 사실은 공개된 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역할은 없고 그냥 값을 한 개 줘야 되니까 값을 주기 위한 용도 그런 의미로 넣는 것을 퍼블릭 그럽니다. 시큐리티 어드민, 시큐리티 보안 어드민 관리자,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작업하는 사람, 서버 어드민, 서버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셋업 오퍼레이터, 설치할 수 있는 사람, 시스템 어드민, 저게 시스템 관리자예요. 만약에 어떤 로그인에 요 SA라고 하는 시스 어드민이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하면 이것은 곧바로 SA와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 어드민을 함부로 부여하면 안 됩니다. 서버 역할은 그냥 이런 정도만 얘기하죠. 다음은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로그인을 만들었는데 이 로그인으로 접속이 가능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체 탐색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개체 탐색기 가장 위쪽에 보면 이 두 개의 버튼이 있을 겁니다. 왼쪽은 연결 버튼, 오른쪽은 끊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현재 X를 먼저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연결 버튼을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연결이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자, 서버의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모식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합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접속을 할 거냐? 데이터베이스 서버 엔진에 접속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연결을 끊는다는 건 뭐냐? 요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엔진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엔진은 그냥 그대로 동작이 되고 있어요. 다만 관리 작업을 하기 위한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와 데이터베이스 엔진 사이에 연결만 끊어 놓은 겁니다. 자, 연결을 누르면 여기에 다시 연결을 해다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할 때는 어떤 로그인으로 연결할 때 할래? 라고 묻겠죠. 물어보는 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전에는 우리가 여기에 윈도우즈 인증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SQL 서버 인증의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SQL 서버 로그인 인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여러분들은 이름의 이니셜이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 패스를 넣은 다음에 연결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그 연결이 가능하고 개체 탐색기를 볼 수 있고 마이 웹사이트 내부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이름 이니셜 그 로그인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제 뭐 주인장이니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죠. 그게 우리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테이블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테이블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정의해 줄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새 테이블 디자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값을 좀 입력을 하도록 하죠.
use id라고 하는 값을 넣고 패스워드라고 하는 걸 넣고 name을 넣고 어드레스를 넣겠습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열 이름, 필드명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랬죠. 필드의 이름들입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값을 넣으면 use id는 뭐고 패스워드 암호는 뭐고 이름은 뭐고 주소는 뭐고 이렇게 네 가지 값을 줘야만 한 사람의 정보가 그대로 입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use id는 캐릭터라고 했네요. 캐릭터는 글자입니다. 글자. 그 다음에 괄호 속에 있는 글자 수예요. 글자 10자. 근데 캐릭터가 있고 밑에 n 캐릭터가 있네요. n 캐릭터는 유니코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니코드라고 하는 것은 한글이나 중국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2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그 글꼴을 유니코드라고 부르죠. 유니코드에 n을 따서 n 캐릭터라고 했습니다. 유니코드 10자 이런 뜻입니다. 캐릭터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영숫자만 집어넣을 수 있는 것, n 캐릭터는 한글도 넣을 수 있는 것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소에 보면 n variable 캐릭터라고 되어 있네요. var variable 가변 그런 뜻입니다. 유니코드인데 가변의 글자 이런 거죠. 괄호 속에 있는 50은 최대 글자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최대 50자까지 주소를 입력할 수 있다 이런 걸 지정한 거죠. 그리고 널값 허용은 널값은 허용이 다 없네요. 그래서 널값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있는 X를 통해서 X를 누르고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하죠. 여기에는 이제 앞서 설명했던 내용을 좀 크게 보여줬습니다. X를 통해서 빠져나가면 테이블을 저장할 거냐고 묻습니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예라고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테이블의 이름을 집어넣죠. 지금 우리 member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마이 웹사이트 내부에 보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테이블 메뉴를 펼쳐보면 dbo.members라고 하는 이런 테이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bo 어디서 많이 들었죠? 데이터베이스의 오너, 데이터베이스 주인장이 보유하고 있는 members라고 하는 테이블 그런 겁니다. 이건 원래는 이제 소유자를 뜻합니다. 자, members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쿼리문을 통해서 테이블을 생성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 초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2학년 2학기 JSP 시간에 우리 다루도록 하겠고 DB 시간에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쿼리문을 이용한 테이블 생성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 한번 좀 보기로 하죠. 마이 웹사이트 아래쪽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른 마우스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새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지원 개체가 없습니다. 지원 개체 만드시겠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예라고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떤 지원 개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건가 하는데 현재는 우리가 여기에 테이블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테이블은 members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members를 이용해서 추가 누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다면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려고 하는 필요한 테이블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한 개밖에 없죠. 여러 개인 것은 좀 이따가 우리가 응용해서 살펴볼 겁니다. 추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를 누르죠. 그러면 새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에 이게 나왔습니다. 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렇습니다. members 테이블에 use id, 패스워드, name, address라고 하는 4개의 필드를 갖는 members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죠. 이대로 놓고 보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제목 위치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테이블 뷰 표준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와 같이 바뀌었을 겁니다. 자, members 테이블 이름 나왔네요. 열 이름, use id, 패스워드, name, address.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널값 허용 여부도 우리가 체크가 있고 없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를 우리는 테이블 다이어그램,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의 우리 표준 모드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X를 통해서 빠져나가면서 저장을 하는데 이름은 ERD라고 저장을 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ERD라고 하는 것은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의 약자입니다.
약자로 우리 개체 관계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ERD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설명이 되어 있는 분석상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그리고 그 관계를 도출해 준 것을 ERD라고 그래요. 원래 이것은 중국계 미국인 피터 첸이라는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우리 앞서서 봤던 그런 그림을 데이터베이스의 ERD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입력을 하거나 조회를 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할 때 머릿속에 저런 그림이 빠삭하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데이터베이스의 ERD를 확인하는데 현재는 테이블이 한 개밖에 없어서 멋이 없지만 테이블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각각의 테이블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한눈에 딱 보여주는 그림이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을 저장을 하려고 했는데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도구 메뉴의 옵션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 옵션 대화 상자가 나와요. 그 중에서 디자인을 보게 되면 여기에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변경 내용 저장 안함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체크를 없애고 저장하면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저거는 뭐냐면 보통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자들이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설계자들이 해준 것들을 그냥 이용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변경하면 안 돼요. 보통은 우리가 여러 명이 단체로 하는 팀별 작업을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데이터베이스를 바꿔놓게 되면 이게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꾸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저 체크를 해두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설계자 역할까지 겸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저 체크를 없애놓고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도 그릴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했던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복습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았고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로그인 생성 및 사용자 매핑을 해봤죠. 테이블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도 그려봤죠.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DML 구분에 대한 연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링 과제입니다. 다음 내용을 구글에서 조사하고 2페이지 내외로 요약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보게 되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죠.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역할 멤버, 우리가 강의에서 내가 설명을 해두었지만 여러분들이 구글을 통해서 찾아보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역할 멤버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서버 역할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갔는데 서버 역할 또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조사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아야 될 영어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는 이제 깜지를 통해서 모르는 단어를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이번 주부터는 이 깜지를 좀 온라인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를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LMS에 업로드하는 형태로 좀 바꿀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업한 거, 연습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몰랐지 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영어 단어 계속입니다. 영어 단어 계속입니다. 얘기 하나에서는 몬트 로버트의 꿈도둑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적어뒀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몬트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거대한 목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몬트 로버트가 처음부터 부자였던 사람은 아니었죠. 아주 오래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말조련사였기 때문에 항상 떠돌아다녔죠. 이 소년도 한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 때 선생님이 미래의 꿈에 대해서 적어내라는 숙제를 냈었죠. 이 소년은 목장 주인이 되겠다는 꿈을 7장의 종이에 깨알같이 해줬고 그 다음에 목장의 구조에 대한 그림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소년이 숙제를 냈을 때 선생님은
빨갛게 F라고 쓰고는 말했죠. 얘야 너희 꿈은 불가능하단다. 너와 내 아버지는 돈이 한 푼도 없지 않느냐. 만약 내가 좀 더 현실적인 꿈을 갖는다면 점수를 다시 주도록 하마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밤새 고민을 했죠. 그리고 다시 숙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어제 냈던 숙제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F학점을 주세요. 전 꿈을 간직하겠어요. 라고요. 그리고 그 꿈이 결국 이루어져서 몬트 로버트는 거대한 목장을 소유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몬트는 벽난로 위의 그림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그림이 소년이 그린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꿈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도전 정신도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거죠. 이루고 싶은 꿈이 없으면 모든 도전 의식이나 열정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자, 질의응답 중요하다 그랬죠. 보통 우리가 질문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덤캐션이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근데 우리 공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선수, 후수라고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선수 과목을 배워야 후수 과목을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만약에 앞서 선수 과목에 뭔가 모르는 게 있고 이게 계속 번져나갔어요. 후수 과목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후수라고 한다면 다 깜깜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모르는 게 있으면 걔네들을 그때그때 해결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모르는 게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더 어리석은 행동이죠.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없애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대면 수업이나 아니면 SNS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고생했습니다.